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윤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여야 대선 경선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2차 슈퍼위크까지 집계한 결과 이재명 지사로 지금 굳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후보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를 4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때 아닌 주술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주술 논쟁 관련해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당원을 향해서 망둥이, 상대할 가치 없는 어린애, 바퀴벌레, 연탄가스 뭐 이런 내부 총질 발언하고 전형적인 구태 정치 때문에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벼락 출세를 하고 그리고 우리 보수 견멸하는 데 앞장선 선봉장을 했고 이런 대통령 선거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무슨 분이 대통령 뽑습니까? 응원 메시지고 이게 세상에 뭐 이 부적을 손바닥에다가 펜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부적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제가 보기에는 유치하다. 뭐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관련해서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신문에서도 지금 잘 보이고 있죠. 왼손에 왕자라고 손바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한 차례만 했다고 해명했다가 그게 거짓으로 드러났고 3차례까지 써줬는데 사실 좋은 기운 받으라며 써줄 수도 있지만 해명 자체가 조금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게 이제 대선 국면에 가다 보면은 대부분 정치인들이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 불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어떤 운에 의지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지할 있고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도 좀 많은데 이제 캠프의 해명이 아무래도 후보의 해명이 좀 엇갈리고 이러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는 정도의 의문 정도는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역술인과 관련된 주술적인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고 과장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윤 캠프의 입장인데 오늘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부적 선거로 격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또 빨간색 속옷으로 소문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측 야권의 1위 후보와 2위 후보죠. 서로 또 이 왕자를 가지고 또 설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원사이드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있었던 인천 지역에 그리고 2차 슈퍼위크까지 과반을 넘으면서 휩쓸고 있는 상황이고 압승을 하면서 이제 본선 직행, 본선이 없이 과반 이상 득표했기 때문에 직행하는 그런 구분 응선에 올랐다라는 게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솔직히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주술 논쟁의 발단이 된 건 지난 1일 벌어진 5차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에 검은색으로 왕자, 한자 왕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모습이 이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일자 캠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명 역시 또 오락가락 혼선을 빚으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해명은 이렇습니다. 2일 낮에 나온 해명인데 1일 오전 윤 전 총장이 차를 타고 집 밖으로 나올 때 동네 여성 주민이 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할머니로 지금 알려진 상태인데 지지자가 토론회를 잘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왼손 바닥에 왕자를 적어줬다. 그런데 세정제로 닦아보려 했지만 지우지는 못했다라는 게 첫 번째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차 토론회, 4차 토론회, 5차 토론회 모두 왼손바닥에는 왕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어떤 해명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여성 지지자가 토론회 때마다라고 한 차례가 아닌 수차례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왕자를 써줬는데
5차 토론회 때는 3, 4차 토론회 당시 남은 흔적에 덧칠을 해서 더 크게 써줬다. 유성 매직으로 썼기 때문에 손세정제 등으로 잘 지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해명도 엇갈리고 왜 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논란을 굳이 불러일으켰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경진 위원님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게 써진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네. 후보를 직접 만날 일이 좀 없어서 직접 여쭤보진 않았고 저도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봤는데 네. 뭐 저 보도만 가지고 보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전체적인 취지는 아마 지지자가 좀 뭐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맥락인 것 같고요. 네. 아니 근데 저게 무슨 뭐 1조 대 이익을 누군가한테 몰아준 것도 아니고 무슨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누구를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저게 저렇게 무슨 큰 기사거리가 될 만한 일인지 모르겠고요. 저도 선거 때 보면 저한테 별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당신 이마가 좀 적으니까 뭔가 좀 기상이 적어 보여서 네. 이 눈썹 같은 데를 좀 뭔가 거기에 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눈썹에다 문신을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무슨 기도라든지 그러니까 산천에 가서 기도 뭐 굿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이거 하자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냥 그런 분들이 있으면 워낙 이제 사실은 가까운 친인척들이나 아니면 열렬 지지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저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마음 알겠는데 그냥 절에 가서 그러면 김경진 국회의원 후보 당선 기원을 위한 연등을 하나 써주십시오. 또 그냥 가령 뭐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네. 혹시 성당 나가시면 성당에 나가서 토요일 날 저녁에 저 특전 미사 할 때 좀 생미사로 김경진 후보 좀 당선을 기원한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하고 끝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윤 후보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제 양반이 단순해요 보면 네. 단순하고 사람들 오는 것을 이게 아직 정치적인 문법이라든지 정치적인 활동이 좀 몸에 익지 않다 보니까 저게 가깝거나 아니면 뭐 열정적으로 그냥 보통의 아마 동네 오면 주민들이 오면 이거 끊어내는 것을 아직도 좀 습관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이제 경호라든지 옆에서 네. 좀 보좌를 좀 더 잘해야겠다. 캠프 내에서도 좀 반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캠프 내 입장은 어쨌든 뭐 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것이 뭐 불법적인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인데 자 이재명 캠프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뭐 캠프 이재명 입장이라기보다는 캠프라기보다도 뭐 개인 입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냉철하고 어떤 객관적인 면을 가진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뭐 미신을 믿을 수도 있죠. 뭐 어떤 후보에 따라서 어떤 거에 믿을 수가 있지만은 방금도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자기가 미신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본인을 만나고 다니시고 또 저번에 고 조영기 목사님 또 추도식에 갔었을 때는 네. 또 안수기도까지 받으셨단 말이에요. 윤 후보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미신이 적힌 이 왕자가 손에다 적고 나온 것은 어찌 보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과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최서원 씨. 예, 네. 지금 개명을 한 최소원 씨가 떠올라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를 얼마나 또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게 뭐 후보께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후보 본인이 했다는 게 아니고 가까운 분이 굳이 와서 하겠다는 걸 지금 못 떼어냈다 뭐 이런 것 같고요. 네. 조금 말이 좀 길어지다 보면 그 김대중 대통령도 네. 대통령 되시기 한 2년 전쯤에 아마 하이도에 있는 부친 산소를 용인으로 옮기셨거든요. 보면 이장을 했다는 거. 예, 뭐 그랬던 것도 있고. 또 사실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맨날 그 빨간색 속옷 뭐 누가 역술인이 입고 다니라 그래서 내 팬티는 맨날 빨간색이야 뭐 이러셨지 않습니까 보면 뭐 그런 일 노태우 대통령 때는 아마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보면 이게 전 국민이 그 각각 모든 사람이 불상을 하나씩 가지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 1987년도에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에는
아마 이 석갑탑 안에 조그맣게 불상이 이례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이제 후보께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캠프에서 경호팀 사실은 저희들이 깨박살을 냈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이 수행팀이나 이쪽에서 좀 더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냥 뭐랄까 사람 좋은 윤석열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다. 그냥 이 정도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아마 저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뭐라도 하나 잡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저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윤 전 총장은 또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직접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릴 때는 어디 뭐 시험 보러 가거나 뭐 심지어는 뭐 집에 무슨 대소사가 있을 때도 그 손에다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써주고 이랬어요. 기세 있게 자신감 가지고 토론을 잘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손도 다 이거 보여드리고 이렇게 한 건데 좀 지우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주술 뭐 운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뭐 이 부적을 손바닥에다가 펜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제가 뭐 이걸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윤 전 총장 목소리 들어보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긴 한데 김재섭 위원님 그래도 뭐 지적이 나오니까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많겠죠. 대선 후보 토론회에 또 손바닥에 왕자가 적혀 있다. 이제 뭐 다소 이제 좀 뭐 미신적인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하필 왼손을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그렇죠. 이게 왼손바닥에 그게 있어서 윤 후보의 이제 제스처가 보였어요. 항상 이렇게 왼손을 많이 움직이는 제스처를 또 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저도 선거를 치러보게 되면 사실 캠프 자리가 어디냐 여기가 이 캠프 자리에서 당선이 됐다 안 됐다 터가 어떠냐 이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 거죠? 터가 어디냐 이 터에서 당선이 됐느냐도 뭐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뭐 세가 뭐 50만 원이 더 비싸고 네, 네, 100만 원이 더 비싸고 이런 일들이 사실 뭐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한테는 사실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막 다 찾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어떤 뭐 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윤 후보의 해명을 들어보면 또 지지자가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보 그 지지자들도 비슷한 마음들이거든요. 어떻게라도 우리 후보한테 한마디라도 더 힘을 내주고 우리 후보가 어떻게든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지지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좀 저는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임하게 되면 뭐 우리가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고 그 맨 꼭대기에 운장이 있다고 해서 항상 결국 이 정치판에서는 운이 얼만큼 중요하느냐, 운을 얼만큼 잘 다스리느냐도 결국 또 지도자의 몫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해프닝 정도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해프닝에 야당의 경쟁 후보들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홍준표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어느 후보는 무속인을 데리고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다 이랬는데 토론 때 보니까 부적을 손바닥에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가 마치 무속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저는 정치 26년을 했지만 이런 대통령 선거는 처음 봤어요. 대통령 경선에 무속인들이 후보한테 부적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제가 보건대로 유치하다. 아니 무속인이 대통령 뽑습니까? 자, 그리고 또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도 잇따라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무속인을 대동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다음 토론회 때는 무슨 부적 차고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오찬 당시에 역술인 동석했다는 구설수 그리고 역술인이 동석한다는 사실은 뭐 모르고 있었다는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이 지금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저런 지적도 홍준표 후보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승민 후보 역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홍준표 후보 부적 선거 포기하길 바라고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유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나 대통령이 되면 되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님. 다음 토론회도 있지 않습니까? 6차 토론회. 반드시 저 얘기가 또 등장할 것 같고, 그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윤 전 총장, 윤 후보의 왼손바닥을 또 주시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번에는 잘 지워지겠죠. 네, 네. 그동안에는 지우려고 했지만 유성매직이라서 잘 안 지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토론에는 왜인지 모르게 잘 지워질 겁니다. 깨끗하게 나올 것 같다. 예, 미신 믿을 수 있어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뭐 변론으로 하고 네. 믿을 수 있는데 솔직하게 해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불안하고 떨리고 해서 썼다. 근데 뭐 지금 해명이요. 엇갈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5차 토론회만 썼다라고 말했는데 뭐 다시 보니까 3차, 4차 때도 썼던 게 이제 네티즌들한테 발각이 되니까 또 그때서도 말이 바뀌고 네. 그리고 주술적인 게 아니다. 그럼 주술적인 게 아니면요. 지지자가 왕을 써줬어요. 2021년도에 왕이 되래요. 저는 대통령을 뽑는 거지 왕 뽑는 선거 안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지금 왕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자고 하는 일꾼 뽑는 지금 대선 경선 중이에요. 왕이 되고 싶은 거면 갑자기 왕 그 대사 생각나네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는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가셔서 그때 가서 하실 일이지 2021년도에 왕이라니요. 이건 대한민국 국격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얼른 지우시고 다음 토론회 때 사죄하시고 해명에 대해서도 이거 거짓 해명한 부분 있으면 사죄하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인간적인 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솔직할 것도 없고요. 아니 저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은 강단의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사실은 그때는 검찰총장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청장급이었고 사실은 부장검사하고 네, 차장검사 네, 네. 중간쯤 됐는데 그때 댓글 공작을 했던 국정원 직원을 사실은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조용건 지검장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가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냥 잡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로 강단 있는 사나이가 이게 무슨 토론회 때 이거를 자기가 써서 저거는 이제 상황적인 맥락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지지자가 어떤 할머니가 계속해서 쫓아와 써줬다고 하는 것이 뭐 그냥 그 상황이 이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후보 성품에 비춰봐서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네. 아니 그냥 차라리 그냥 여기다 그냥 승리, 필승, 이겨라.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보기엔 좋죠. 그런데 이게 왕자 이래놓으니까 사실은 조금 좀 약간 우스워졌던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행팀이나 경호팀에다가 좀 더 냉철하게 일 잘해라라고 그 캠프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좀 뭐라 그랬거든요. 있었고. 네, 이제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또 후보께서 이제 뭐랄까 하여간 조금 대통령이 되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1대1로 만났을 때의 선호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이분이 정치라든지 이 현장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후보도 아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을 향한 공격에 윤 전 총장 역시 막공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는 속옷까지 빨간색으로 입는 정치인도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을 다루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정치인들이 참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한 분들도 있는데 에이, 이런 거로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음해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뭐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캠프와 캠프 간에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자, 원래 홍판표였던 홍준표 의원. 현재 이름을 역술인이 지어준 것 잊었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본인의 개명이야말로 주술적이란 지적에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야기에 바로 받아서 홍준표 캠프에서는 윤 전 총장 아내인 김건희 씨도 결혼 전에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과정 어디 한번 풀어내 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명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 상황도 상황이지만 민주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지금 윤 전 총장의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 넣은 것을 두고 맹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방송 통해서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제가 그 왕자를 보니까 갑자기 최순실 생각이 났습니다. 그 댓글이 참 재밌는 게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수당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답답해서 그랬겠지만 안 보이는 데다 새기시지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왔으니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만천하가 알아버렸습니다. 윤석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 앞에 엎드려 두 손바닥으로 싹싹 빌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추미애 후보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설전 변호사님, 어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이게 저도 이 소식을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왕자를 새기고 나왔대라고 들어서 저는 제일 처음에 뭘 떠올렸냐면 한글로 왕자를 썼다는 얘기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 기사를 아예 처음 그냥 누구한테 듣기로 해서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다음 누구나 다 똑같은 반응했습니다. 너무 실소를 머금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어떻게 손에다 왕자를 쓰고 그것도 이 당 토론회지 않습니까? 경선 TV 토론회에서 그걸 왕자를 이거 써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토론회에 자신이 없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 네. 그리고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또 윤석열 후보의 자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을 거거든요. 이런 논란들이 후보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캠프에 저는 해명 과정에서 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이 부분은 오히려 캠프에서 제일 처음에 유성 매직으로 썼기 때문에 손세정제로 지워지지 않는다 했는데 내친들이 해보니까 너무 잘 지워져요. 요즘에 너무 잘 지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왜 해명이 계속 엇나가면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킨 것도 있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제일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는 자기는 왕자인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인터뷰인데 아니 우리 윤석열 후보님 사법시험 구수하셨지 않습니까? 사법시험 책 다 한자로 다 돼 있어요. 웬만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좀 많이 한글화가 됐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한자 왕자를 모른단 말은 너무 섣부르게 나온 해명이었고 오히려 저는 윤석열 후보 캠프가 다음에 네. 왼손에 새기고 나온다면 네. 이재명 후보처럼 국민의 1번 일꾼 종복자를 한자 종복자를 새기고 나오시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님의 목소리까지 들어봤고 그리고 당 밖에 여권 인사들의 비판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 전 총장이 이 왕자와 관련된 걸 이제 비판하면서 저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우주가 간절히 원한다면 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이 너의 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화죠. 저게 아마 더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화 더킹. 저기서 이제 검사들이 누구 대통령 후보를 어떤 점지를 받기 위해서 주술인을 실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도 보고 저렇게 또 어떤 행위를 굿도하는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걸 이제 함께 SNS에 올리면서 윤 전 총장의 손바닥에 왕자가 적혀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수 이승환 씨 역시 자신이 이제 다친 곳이 있는데 여기에 반창고를 붙이고 그 하얀색 반창고 위에 왕자라고 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빨리 낫는다라고 하면서 효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윤 전 총장의 왼손바닥에 왕자가 있다는 걸 또 비판을 하는 모습까지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패러디 등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패러디 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이는데 이번 논란, 이번 대선판에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드라마 워낙 지금 히트를 쳤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그 드라마를 이용해서 뭔가 서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우리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도 이정재 배우인데 제가 네. 아까 잠시 언급해드렸던 그 왕이 될 상인가 그것도 이정재 배우였네요. 아,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네. 이 패러디라는 게 또 이제 정치판에서 항상 중요하게 촌철살인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이 왕자만 왼손에 그렸던 거이지만 지난 8월에도 그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역술인과 뭐 동행을 했었던 기사가 났던 적도 있고, 그리고 김건희 씨, 그 부인 김건희 씨가 썼던 지금 논문들이 주제가 운세와 관련된 거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뭔가 이런 주술이나 미신에 좀 너무 심취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들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책이나 비전이나 근데 내년에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된다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선명히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안 남고, 결국에 남은 거라고는 이제 청약주택 종합저축을 몰랐다라든가 아니면 뭐 임금 왕자를 여기다가 써놨다든가 이런 것만 남게 되면 사실은 경선에서도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캠프에서도 이제 신경 쓴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떻게 신경 쓰는지 저희가 또 매의 눈으로 또 지켜봐야 될 입장이기도 한데,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살펴봤고, 자, 민주당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인천 경선과 두 번째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 결과 누적 집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역과 그리고 1차, 2차 슈퍼위크까지 합산한 지금 현재까지의 누적 집계인데 과반이 넘습니다. 54.9% 누적 득표율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34.33%, 추미애 후보가 9.14%, 박용진 후보가 1.63%. 지금 추세로 간다면 본선은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최종 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낙점이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자, 격차를 이번에 지금 인천에서 어제 있었고요. 2차 선거인단까지 해가지고 격차 더 벌렸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낙연 캠프에서는 좀 약간 우울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떠세요? 네, 뭐 이재명 후보의 어저께 그 합동 연설의 이후의 인터뷰 말만 따나 많은 분들의 예상보다 항상 그 넘치는 항상 그 지지에 감사하게 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아직 경선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겸손한 이재명 후보의 자세로 계속 유지한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판세로 봤을 때는 네. 뭐 그 과반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마 이제 다음 주 이제 두 번의 이제 합동 연설회가 있고 이제 마지막 3차 슈퍼위크가 남아 있지만은 네.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또 수도권 지역에 또 투표가 남아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사로 있으니까 아마 네. 더 유리하겠다는 해석도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 여론조사를 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 악재가 있었는데 김경진 의원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단 말이죠. 영향이 이 부분에서는 안 받았나 봐요. 근데 영향이 없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투표율이 60% 미만이니까 지금 뭐 한 59% 정도 됐다 그러니까 투표를 포기하는 층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점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았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투표층,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적정 지지층은 왜 이 표심에 영향이 없었냐? 그만큼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했던 얘기들, 네. 이거는 경기도지사로서 사실은 오히려 이익을 환수해서 성남시에 도움을 줬다. 그다음에 이거는 곽상도라든지 또는 전직 검찰총장 또 전직 특검 이런 분들의 게이트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게이트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설명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오신 분들에게는 그대로 쏙쏙 먹혔다. 그래서 오히려 이낙연 후보보다는 표의 격차를 약간이라도 더 벌릴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실제 어제 투표가 끝나고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패 세력들의 이 헛된 공작, 가짜 뉴스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대장동 사태가 저의 청렴함과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득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향해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셔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이다가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얘기는 유명한 정말로 대단한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자, 속상한 결과를 받아든 이낙연 후보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표를 주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깊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은 경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선으로 가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보는 해석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까지 민주당 대선 경선 누적 투표율과 또 전체 선거인단 수 등을 고려하면 본선 직행을 위한 매직 넘버는 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이재명 후보가 50만 표 이상을 가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후보는 17만 표만 더 받으면 됩니다. 현재까지 예상 투표자 수는 143만 명이고 무효 투표 수는 2만 8천 표 정도 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매직 넘버 본선 없이 그냥 바로 직행하는 게 70만 표 정도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경선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한 61만 표 정도가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나 서울, 경기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체적인 전망이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김재섭 위원도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적 안방이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지사직을 내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이제 지사의 행정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본인의 선거운동 했다는 의혹들도 사실 지금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에서 왜 대선 후보급의 연구를 하느냐 등이 이제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득표율에 있어서는 경기도권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크게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한 가지 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수도권 당원들 중에서는 실제로 온라인 당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온라인 당원들이 언제 또 많이 가입을 했냐면 2019년에 소위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서초동에 모이셨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온라인 당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강성 지지층이라는 것이고 그 강성 지지층,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은 지금 상당 부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경향성들을 좀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낙연 후보가 지금 조금 전까지 종로구의 국회의원이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가 훨씬 유리한 판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세를 꺾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반전의 카드로 본인이 생각하는 건 대장동 특혜 의혹입니다. 이 칼날이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건 국힘 게이트다,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발 이익 100% 민간업자 주려고 권력 총동원해서 공공개발 막은 거 국민의힘이고 화천대유에서 부정한 돈 받아 챙긴 것도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5,500억 원 환수했습니다. 저 이재명 죽지 않습니다. 때릴수록 저는 단단해집니다. 파면 팔수록 부패 정치 세력의 민낯만 드러날 겁니다. 곳곳에 적폐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적폐가 기득권 세력과 특권 동맹을 맺어 대장동에서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뿌리를 뽑아야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판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결선 투표로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제 전격 구속됐습니다. 이번 의혹 관련자 중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게 처음인데 압수수색부터 구속까지 자, 유 전 본부장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수익이 좀 많이 나면 방법이 있을까? 그것도 제가 한번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던 거야.
말이 법이지. 사장은 반성거리고 인사도 좌지우지하고. 제가 잠적한 게 아니라 언론들이 잠적을 시켰죠. 보도에 그 휴대폰 던졌다고 나왔었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요. 프레임 씌우기를 갖다 자꾸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 신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압수수색부터 구속까지 검찰의 수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뇌물을 받고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지금 대장동 개발 배당 수익 구조를 짰다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혐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요. 네. 그리고 체포되고 그 후에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구속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배임과 네. 특가법상의 뇌물입니다. 배임과 뇌물. 네, 배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업무에 위반해가지고 원래 자기가 지켜야 될 성남이면 성남시겠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배임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성남의 뜰이라는 시행사가 이제 화천대유 네. 민간 사업자가 초과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자체를 주주 협약서상에서 빼는 데 영향력을 주었다는 혐의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남시가 손해를 보고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라는 이제 혐의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11억 8천 정도를 수수했고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가 그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김만배로부터 700억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녹취가 지금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그래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김만배와 같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중에 뒤로 그 700억을 받기로 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혐의인데요. 이제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좀 엄청난 게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임 혐의와 뇌물 혐의가 이제 씌워졌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 법원이 발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님, 유 전 본부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통상 일어나는 일들 선에서 이제 했다고 하는 건데 납득하기 어렵죠. 저는 이 증언의 신빙성이 지금 대단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지켜봐야 될 것이 뭐냐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유동규라는 사람이 본인은 부인하고 이재명 지사도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몇 년 전 기사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린 내용들을 보면 유동규 씨와의 어떤 가까운 친소 관계가 드러난 기사라든지 SNS 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동규 씨가 걸어온 길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화천대유, 이 대장동 건을 설계했다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서 이 설계를 분명히 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조차 이렇게 되면 민간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얻어간다라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김만배 씨라든지 여러 개에서 이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정황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유동규 씨가 아까 말했듯이 자기는 이재명 지사에 엮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이야기만 떼놓고 그냥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와 그다음 유동규 씨의 관계를 비춰주는 여러 언론 기사들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이재명 지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냐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결국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설계의 총책임자, 이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연계가 있는지를 우리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설계한 것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연결고리들을 분명히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이 숨통이 조여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앵커께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됐나요? 아, 그렇진 않은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당 구조를 저런 식으로 짜가지고 특정 업체에게 조 단위의 이익을 몰아줬다라고 하는 이 배당 구조를 짜는데 주역이 유동규였다. 네. 그 얘기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언론에서 이미 다 밝혀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임으로 실무자까지 바꿔가면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나온 지 제 기억으로는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 자체가 배임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체포하고 바로 최근에. 네, 최근에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걸 보면 이미 언론이 다 밝혀내 가지고 사실관계, 배임죄의 사실관계, 구속요건 사실 다 밝혀내서 확정된 것을 뒤늦게 이제 영장 청구하는 마무리 작업을 검찰이 하고 있다. 세상에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그딴 식으로 일을 했습니까? 그딴 식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유동규 씨 같은 경우 지금 아마 영장 범죄 사실에 11억인가를 아마 받았다고 하는데 네. 법정에 가서는 나 받은 거 아니고 빌렸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봐요. 네. 근데 빌리는데 왜 통장으로 안 빌리고 왜 현찰로 빌립니까? 참 이상한 일이다. 결국은 그게 뭔가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나 이렇게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추론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얼마만큼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이제 수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추가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검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이 검찰의 수사가 약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저희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언론 보도의 이야기를 따르면 유동규 씨가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 검찰이랑 조사관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 핸드폰을 던졌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핸드폰이 최근에 만들어진 핸드폰이었고 사실 그 전에 오래전부터 쓰던 핸드폰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굳이 그걸 받지 않았다는 보도를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떻게 조사관이랑 같이 동행을 했는데 검찰이 2-3시간 동안 유동규 씨를 면접을 한 이후에 면담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도 해명이 나왔는데 반박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냥 정상적인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지 뭐 따로 검사가 들어가서 2-3시간 동안 사전에 면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떤 그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압수수색을 한 경우가 우리가 전에 있었나요? 저는 그렇지 그 해명도 좀 석연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검찰들의 수사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근 들어서 이전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들이 최근에 이제 사건이 더 커지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내는 모양새를 비춰주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큰 몸통을 수사하고 여기와 관련된 여러 정치권 인사들을 같이 우리가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래서라도 특검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압수수색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더 드리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고 그건 저희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또 얘기가 나온 게 휴대전화를 창문으로 던졌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단계에서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앞서 사전 면담 사실 없다는 입장과 함께 지금 검찰에서 밝혔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야기 이어갈 텐데 자, 정무회계사, 그 회계사가 또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또 김만배 씨 간에 어떤 돈을 또 주고받겠다. 뭐 실소유주는 누구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 녹음이 되어 있는 그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는 개발 수익의 25%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뇌물의 약속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뇌물죄 구속 요건에 지금 해당하거든요. 네.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개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5개 구역을 지금 화천대유가 이 필지를 불화받아서 직접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요 개발 수익이 추가로 한 3천억 정도가 잠정적으로 났는데 앞으로 더 날 겁니다. 근데 요 3천억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이와 관련해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투자자들 사이에 아마 극심한 내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분과 관련된 녹취 내용도 상당수가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700억 약정설 그건가요? 네네. 뭐 700억 약정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천화동인 1호 김만배 씨의 소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의 절반인 그 700억을 뭐 주기로 했다. 이게 이제 녹취록상에 이제 농담조로 유동규 씨 주장에 따르면 농담조로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약속을 하거나 뭐 주고받은 돈이 없다라고는 뭐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지금 이렇게 유동규 씨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점은 어디냐면 개발 사업자 내 그러니까 화천 대유라는 사업자가 돈을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그 5필지 3천억 원이 추가 수익이 나면서부터 그 추가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투자자들끼리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요구했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지금 뭐 수사로 밝혀진 내용이 없지만은 이것은 밝혀져야 되지만은 뭐 지금 어저께 이제 유동규 씨 그 일단은 그 구속영장의 내용을 보면 그 뭐 배임죄 와 뭐 이제 뇌물죄 사후수뢰죄가 아마 뇌물죄로 이제 적용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배임죄만 두고 본다면 이것은 이제 뭐 전 변호사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우리 김경림 의원님도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3분 계시죠. 다 잘 아시겠지만 법을 전공한 그 배임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게 경영상의 판단이거든요. 내가 그 당시에 이거 지금 한마디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캡을 씌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과 수익을 제한하지 환수할 수 있는 조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건 분명히 뭐 유동규 씨 측에서도 이제 뭐 주장을 할 것이고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왜 그 부분이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거지만은 이만큼의 기대 수익을 예상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경영상의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우리나라 기존의 판례에서도 대기업에서나 뭐 이런 뭐 경영상의 판단이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쉽게 밝혀질 문제인가는 일단 조금 뭐 두고 봐야 되지만은 그걸 놔두고 지금 뭐 그 정모 회계사가 넘겼다고 하는 녹취록 자체도 증거의 신빙성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이 모든 것들은 일단은 재판에 가서 재판에서 모든 증거들이 다 현출이 돼서 판단이 되어져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구속이 된 상태고 수사에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될지도 궁금해지는 것인데 더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맨 꼭대기에 있느냐 아니면 그 배후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아마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 반드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수사가 어느 쪽으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이재명 후보는 왜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공직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을 시켰을까? 그다음에 2014년도에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 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 겸 기획본부장을 왜 이 사람을 굳이 시켰을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이 지사에 당선되고 나서 굳이 또 이 사람을 경기도 관광공사의 사장을 왜 굳이 시켰을까? 그리고 이 많은 개발 이익이 생겨서 그 많은 돈은 왜 굳이 현금으로 찾아져서 어디로 갔을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보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과 또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공식 입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거 꼬리 자르기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구속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되고 나서 그 전과 후에 설명하는 또 해명하는 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 언제쯤이더라 퇴직했어요. 영화 사업 하기는 예산 편성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안 해줬는데 그래서 그 때문에 퇴직해버렸는데 중도에. 자, 앞서 김경진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걸 보면 어쨌든 성남시장 당선 후에 또 재선 후에 또 경기도지사 당선 후에 여러 가지 주요 직책들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그 주요 직책들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산하 기관의 뭐 그냥 임원 중에 한 사람이지 이게 측근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측근 너무 많은 거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뭔가 함께 일을 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가깝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설정 변호사님. 그래도 어제 또 얘기 나온 게 뭐 조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측근의 조건? 네, 뭐 그럼 김경진 의원님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뭐 측근이라 봐도 무방하지 한 사람들은 다 측근이라고 보고 있죠. 본인은 지금 측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이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잘 알면 뭐 근처에서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측근인가? 뭐 경기도 산하에도 굉장히 많은 산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경기도 산하에 있는 모든 자치장 그 장들이 다 이재명 지사의 다 뭐 측근인가요? 이거 하나 궁금한 건 네. 잠깐 뭐 가까워진다 해서 측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한 10년 이상 이렇게 그렇죠. 같이 일을 해왔죠. 유동규 사장 그 인터뷰에 보면 그대로가 있습니다. 본인이 같이 일을 해왔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야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뭔가 지금 이상하니 돈을 먹은 것 같으니 이 돈이 그러면 그 이재명 후보한테 흘러가지 않았겠느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유동규 사장도 이 700억을 누구한테 달라고 했습니까? 김만배 씨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네네. 우리는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돈을 뭐 곽상도 의원 전 의원 뭐 지금 현재 의원이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먹고 박영수 특검의 딸이 뭐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받고 또 박영수의 인척이 100억을 받고 이 모든 돈의 흐름들은 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련 돼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돈의 흐름에 전혀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유동규 씨도 지금 돈을 김만배 씨한테 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 후보의 측근이었다. 과거의 측근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측근의 범위가 과연 이재명과 진짜 측근들이 생각하는 정말 저 사람이 측근이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재명에게.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후보에게 정말 뭔가 뭐 금전적인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건 조금 너무 앞서간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국힘 게이트니까 제발 특검하자니까요. 아니 국힘 때려잡아야지. 아니 특검과 관련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수사 열심히 하고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 빨리 해서 나중에 특검에 넘겨서 국힘 때려잡아야지. 이번 기회에 또 정권 재창출해야지. 잠깐만요. 오늘 말씀 좀 거치신데 때려잡아야지 이런 표현도 좀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그러면 경기도 산하 기관의 기관장들이 아마 수십 명 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한번 누가 이거 수작업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2010년도 성남시장 당선됐을 때 따로 임명했던 정무직으로 임명을 했던 14년도에 성남시장 재선했을 때 정무직 3번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경기도 산하기관장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쯤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자리 숫자 범위 낼 것 같고 그 정도 상황을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좀 이재명 후보께서도 최소한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그 지금 일단 이재명 지사가 측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2년 전에 또 쓴 SNS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다라고 좀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유 사장, 당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 사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얘기하는 거고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던 시절을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자 측근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또 입장이 완전 바뀐 거 아닌가 싶어요. 서전 변호사님. 예, 이건 먼저 말씀하시죠. 예. 저는 근데 이제 법조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측근은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관적이죠. 예.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너 나랑 친하니? 이거예요. 친한다고 그러면 그 친구가 친해요. 그럼 같이 범죄합니까?
사실 그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측근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지금 자꾸만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가 측근이다, 친했다, 둘이 뭐 긴밀한 관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물타기가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뒤집어 보면 그만큼 객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번 대장동 의혹과 객관적으로 연결되는 꼬리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지난날의 과거 인연 이런 거 말고는 지금 엮을 게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공격은 좀 더 궁색해 보여요. 근데 이게 모 매체의 보도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기사가 잘못된 취재에 기반한 오보다 이러면 사실은 할 말은 없는데 어떤 내용의 기사가 있냐면 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문제의 대장동 개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실무자들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탈납니다. 너무 이익을 한쪽에 몰아주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공평하게 투자 지분별로 분배하는 조항을 둬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 실무 직원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부서를 바꿔가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시장 부속실하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어쨌든 의견 조율을 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만약에 두 번째 내용의 기사가 있다면 이건 측근의 문제가 아니고 팩트로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유동규 본부장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문제의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어떤 의문 제기가 가능해요. 근데 과연 그러면 그 기사 쓴 걸 보면 이게 성남 당시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취재를 했다라고 지금 써 있는데 그게 그러면 어디까지 사실이냐. 어쨌든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네. 그 예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사실상 사장의 권한대행으로 직무대행으로서 일했던 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가 100%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사실상 성남시랑 한 몸이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공공연하게 본인의 SNS에도 썼던 것이 성남에서 일어나는 벽돌 한 장도 뭐 100만 원조차도 이재명 지사 자기 본인의 결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심지어 1조 2천억짜리 큰 공사이고 그것이 성남시가 100% 출자한 개발공사의 사장으로서 일한 게 유동규 사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알았으면 말 그대로 그냥 공범인 것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재명 지사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든 사실 뭐 피해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 사장은 이재명 지사의 복심자 측근이다. 요 기사 내용에 대해서 아마 설조변. 네네. 그 기사 내용은 그 기자가 이거는 기자가 쓴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 이 기자가 이렇게 두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 이 기사 내용에 쓴 내용이긴 하죠. 그 부분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당시에 2년 전에 이제 한 기자가 봤을 때 두 사람은 복심이자 측근 관계로 보여졌다라는 게 이제 저 헤럴드 신문에 이제 글인데 저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고 하니까 왜 그런 걸까 하는 의문들이 지금 이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도 이러한 자신을 둘러싼 공격, 공세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표현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겁니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일에서 안 먹은 일이 없거든요. 안 해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야 이재명이가 설마 안 해먹었을 리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돼지니까. 본인들이 부정부패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큰 이권을 놓고 부정부패를 안 했을 거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자, 저런 얘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아마 대선 행보에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가 그걸 지적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순일은 명백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그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를 8차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충격적이고 심각한 화약권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의 법상식으로도 그렇고 대법관이 재판 거래 정황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권순일에 대한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최다현 변호사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 시급하게 해야 한다. 주장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하태경 후보가 이 압수수색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제 근거 중에 하나는 이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이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 이제 고문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걸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변호사법 위반만 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의 뒷면에는 결국은 이렇게 고문을 하고 나서 이러한 재판과 관련된 것이 결국은 있었으니까 뇌물과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하태경 후보의 생각이에요. 뇌물과 관련된 것이 있으려면 돈의 흐름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인 걸로 보입니다. 사후 수뢰죄 요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건 지금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집무실을 찾아간 게 있는데 그 날짜들이 굉장히 좀 미묘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한 8차례 정도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한 8차례 정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미묘한 건 느껴지시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게 그냥 워낙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이 더 드는 게 권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에는 김만배 씨가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이 엊그제 국회에서도 도대체 그럼 저렇게 한 사람이 특정 대법관 방에 찾아간 사례, 유사 사례가 있느냐. 전산 검색해봤더니 단 한 번도 그런 사례를 비슷한 유사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럼 저건 수사의 영역이에요. 사실 유동규 씨 지금 구속된 내용 중에 11억 뇌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뇌물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김만배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면 사실은 일단 유동규 씨에 대한 뇌물 혐의 저거 명확하니까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 수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건도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 압수수색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사실 무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그 박주민 의원의 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그 국정감사에서도 법원 행정처장에게 과연 권순일 대법관이 소부의 반대 의견을 내게 할 수 있느냐, 전원 합의체로 가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이러한 영향력을 권순일 대법관이 끼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봤지만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이재명 지사에게 뭔가 영향을 주지 않았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럼 김만배 씨하고 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관계는 지금 유동규 씨와의 관계만큼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일까요? 언론들이. 정말 의문을 가져야 한다면 지금 모든 돈은 다 김만배 씨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김만배 씨한테 이걸 물어봐야죠. 모든 몸통이니까. 돈이 나오고 있는 몸통이니까. 그 위에 몸통이 누군지가 궁금하면 정말 이재명 후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김만배 씨를 진짜 구속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그거에 대한 의혹은 지금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다현 변호사님, 그래서 김만배 씨 측은 어떻게 좀 설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김만배 씨 측에서는 이제 대법원 기자실을 떠난 이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재판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후배 법조팀장을 만나러 간 건데 아니면은 이발소를 이용하러 간 건데 이게 후배 법조팀장을 기재를 하면 그 후배 법조팀장이 출입국까지 나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다는데 이게 좀 이해가 굉장히 안 갑니다. 변호사님 3분 계시니까 사실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야 되는데 후배 법조팀장을 쓰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요. 반대로 기재하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대법관은 예를 들면은 그냥 지법의 법원장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법관을 1년 정도에 12차례를 만났다? 그것도 한 달에 3-4번을 만났다? 그런데 이름을 대신에 법조팀장 만나러 가면서 이발소 가면서 대법관을 기재하는 거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의 신분을 얘기를 하고 어디를 간다고 얘기를 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요. 정말 만나러 온 게 맞는지 비서를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 대법관이 이발소 가는 사람을 12차례나
맞다. 내가 만나 그랬다 하고 이발소를 넣어줍니까? 저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저는 변호사님 말씀이 김만배를 왜 얘기를 안 하냐는데 하고 있어요. 돈의 흐름. 그러니까 김만배에서 돈이 나왔는데 김만배는 민간 쪽에서의 이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민간 쪽에서 이익을 받은 사람은 왜 이렇게 이익을 많이 했느냐와 관련된 게 유동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트랙을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검찰의 수사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의 종착점엔 누가 있는가를 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왜 김만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김만배에 대한 돈이 나오면 이것이 이재명 지사는 무관하다. 무관할 수 있죠. 지금 당장 유관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연 이 돈의 흐름이 끝은 어디이냐를 보자라는 것이라서 저는 이 수사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도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얘기도 또 나와요. 이게 이재명의 만물 창조설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재명 예언자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노스트라다무스입니까? 제가 2015년에 이미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내가 2019년에 기소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거기에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대비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이렇게 참혹하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네, 어쨌든 화천 대유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또 사건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 수사도 또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으니까 수사로 모든 게 좀 깔끔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